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에게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을 보았고요. 자, 두 번째 요건으로는 이제 대리 행위와 관련돼서요. 즉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리 행위와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제 현명이 될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법률행위를 하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요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요건들을 갖추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요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본인에게 직접 이제 권리 의무, 효과가 귀속이 된다는 거죠. 자, 먼저요. 대리 행위와 관련돼서요. 이에 있죠. 의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자, 현명주의라는 게 있죠. 현명을 해야 된다. 자, 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법 조문 보시면요. 114조. 자, 114조가요, 대리의 첫 번째 조문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이제 대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이제 포괄하고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대리인이 그랬죠. 자, 대리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대리권이 있었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그랬으니까 대리권을 가지고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이 있는 그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그 권한,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유권 대리가 되겠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이것이 바로 본인 명의로.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다라는 것은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현명이라고 하는 거죠. 현명 구체적으로는 이제 본인의 명의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를 가지고 의사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즉 현명을 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거죠.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조문이 이 세 가지를 다 대리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항 보시면요. 법 조문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됩니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자, 이 말은요. 만약에 상대방, 여기서 제3자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상대방이요. 어떤 본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상대방이 본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이제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자, 대리인은 의사표시를 받는 대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수동대리가 되겠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받을 때, 즉,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A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A가 적극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는, 대리행위를 할 때는 A가 현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상대방이 대리인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야, 이것은 내가 너한테 의사표시는 하지만은 너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상대방이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이제 현명을 해야 되겠죠. 현명을 해야 된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 밑에,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그 보시면 115조 보시면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요, 즉 비현명을 했다는 거죠. 현명을 해야 되는데 비현명. 자, 비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도장 찍고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현명이에요. 자, 비현명이 됐을 때 효과는요, 원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법률행위 효과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에게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명의인에게. 그러니까 명의인에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A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갑에게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즉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요.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요. 자, 여러분이 상대방이라고 해보죠. 자, 나는 갑의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래서 등기부를 봤더니 갑이 소유자인데,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갑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라고 해서, 저한테 돈 주면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 말만 믿고 돈을 주는 사람은 없겠죠. 정말로 이 사람이 대리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제 위임장 같은 걸 보는데요. 지금은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직접 전화 한 통화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이요, 전화를 해보는 거죠. 전화를 대리인 보낸 거 맞습니까? 라고. 그러면 대리인 보낸 거 맞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 대리인이 맞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리인과 거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A라는 사람이요, 자기는 대리인으로 왔습니다라고 밝혔어요. 을도 상대방도 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A가 대리인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을도 A가 대리인이라는 건 맞아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 을은 누구한테, 갑한테 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효과를 갑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대리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을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다 대리라는 걸 압니다. 아는 상태에서요. 근데 막상 계약서를 쓰려고 했는데 이때 A라는 사람이 계약서에다가 처음 계약해 본 사람은 모르겠죠. 원래 계약서에는 갑 대리인 A 이렇게 쓰든지 최소한 갑의 이름을 쓰고 갑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A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저렇게 자기 이름으로. 근데 상대방도 이렇게 법률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대리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가지고 표시할지를 몰라가지고 대리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도 어떻습니까? 상대방도요, 대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악이에요, 악이. 어떤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악의가 되겠죠. 또는 이 A라는 사람이요, 위임장을 들고 왔습니다. 자, 위임장을 들고 왔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A가 대리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었죠. 알 수 있었는데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과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A에게 갑에게 효력이 미치고 굳이 A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대방도 이미 본인에게 효력을 미칠 의사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했고 또 위임장을 가지고 왔으니까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현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갑에게 효과를 미치게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갑은 자기에게 미치는 의사가 있었고 A도 갑에게 미치는 의사가 있었고 상대방도 갑에게 미치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죠. 다만 그 표시하는 방법을 어떻게 표시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표시한 것 뿐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갑에게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5조 보시면요. 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즉 대리인에게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본인에게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명의를 대리인 명의로 썼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미치잖아요.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어요.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다든지 또는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리하고 동일하게 갑에게 효과가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현명 효과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의부터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명이라는 것은 대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또 오른쪽에 현명의 방식은 본인을 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갑 대리인 A 또는 갑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장가로서 2번에 현명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과,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원래 A에게 효과가 미치고요. 그때 A라는 사람은 A는 어떻습니까? 갑에게 미치려는 의사를 몰라가지고 A를 잘못 썼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A의 의사는 갑에게 미칠 의사였지만 표시를 A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오가 있었던 거죠. 착오가 표시를 갑으로 표시했어야 되는데 A로 잘못 표시한 거죠. 즉 표시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를 못합니다. 착오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A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런 대일이라는 사실을, 그런 경우에는 갑에게 효과가 미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명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요. 그러면은 일단 보죠. 두 번째. 자, 현명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이것도 대리인 할 때 현명을 해야 되고요. 그 이외에도 어떻습니까? 일반 법률행위를 하기 때문에요,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으로서 어떻습니까? 당사자적 요건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 그 목적에 관한 내용, 요건, 그 다음에 의사표시와 관련된 요건을 또 갖춰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뒤에서 보도록 하죠. 자, 법률행위를 하기 때문에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문제와 하자가 존재하느냐 문제를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또 문제가 됩니다. 자,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지만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하자의 유무를 본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본인은 사기 강박을 했어요. 본인에게 사기 강박을 했는데 대리인은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당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본인은 사기 강박을 하지 않았어요. 본인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 A한테 사기 강박을 했을 때 이때는 A가 취소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즉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사기 강박을 누가 당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느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요. 우리 법에서는 법률행위는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갑이 비록 사기 강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는 A가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취소할 수가 없게 되겠죠. 대신에 갑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아도 A가 사기 강박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했으면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어야 되겠죠. 즉 이때 의사표시의 일치, 그 다음에 하자의 존재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대리인. 자, 그 내용이요. 3회에 나와 있습니다. 대리인의 하자 그래서요. 자, 1항 보시면은 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의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의 유무, 그러니까 하자랄지 의사표시의 뭐 일치, 불일치 이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는 거죠. 대리인을 기준한다. 이게 원칙이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다만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 그 대리인이 본인이 지시에조차 그 행위를 할 때요. 만약에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비록 A한테는 하자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갑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은 이때는 본인이 안 사정,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대해서 대리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요, 착오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10억으로 써야 되는데 잘못해서 1억으로 잘못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A가 착오를 했기 때문에요. A가 법률행위를 했던 대리인이 착오를 했으니까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불일치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A가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그 표시상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요, 갑이 알고 있었어요. 갑이 알고 있었습니다. 갑이 알고 알았으면요, 야, 10억을 1억으로 잘못 썼으니까, 빨리 고쳤어. 라고 개입할 수가 있었던 거죠. 개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보고만 있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비록 A를 기준으로 하면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 있지만은, 갑이 알고 있었던 사정이 되는 거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A가 의사표시의 불일치라는 사실 몰랐다고 하더라도요, 갑은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못한다. 그래서 지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사의 이제 개입 가능성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착오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나중에 착오가 있었으니까 취소하겠다 이런 것들은 어떤 모순된 행위가 되기 때문에 비록 A한테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갑이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A의 착오를 주장하여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라는 거죠.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 법률행위 내용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된다. 이것은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당연히.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없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권리용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으니까요.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당사자와 관련돼서요. 당사자가 권리 능력하고 의사 능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행위 능력을. 자, 그러면은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때도 본인을 기준으로 하느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느냐. 요게 또 문제가 됩니다. 자, 권리 능력과 관련돼서는요. 자,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권리 의무가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본인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은 어떻습니까? 요 두 가지는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능력이 되겠죠.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 의사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먼저 의사 능력을 보죠. 자, 의사 능력은 어떻습니까? 의사 능력은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의사 능력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러면 행위 능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행위 능력도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요. 행위 능력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요, 다만.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행위 능력이 대리인에게 없었을 때요. 자, 대리인이 미성년자였을 때요. 자,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취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 우리가 행위 능력을 요구하는 이유는요. 법률 행위를 했던 사람이 아직 자기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의 그 법률 행위를 통해서 그 권리나 의무가 귀속되는 걸 막기 위해서 행위 능력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할 때는요. 그 법률 행위에 따른 권리 의무의 귀속은 누구에게 됩니까? 본인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 귀속은 본인에게 되기 때문에 이 대리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비록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대리인이 그 권리 의무를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리를 중심으로 공부한다라고 했는데 임의대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요. 본인이 어떻습니까? 미성년자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네가 잘할 테니까 네가 좀 해봐라라고. 그럼 거기에 따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고 책임도 본인이 지기 때문에요. 이때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 대리권을 수여했으니까요. 따라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 본인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7조 보시면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면 대리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해가지고 있죠. 대리인은 행위 무능력자라도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위 능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근데 용어를 좀 바꾸죠. 행위 무능력자가 아니라 지금 제한 능력자죠.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 대신에요. 제한 능력자로 이름을 바꾸고 고친다고 고쳤는데 이걸 깜빡했어요. 자, 무능력을요. 제한 능력으로 고칩시오. 제한 능력. 그래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요건을 다 갖췄을 때는 이제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된다는 거죠. 권리 의무가 귀속이 됩니다. 자, 이때 귀속되는 것은요. X 10억 원, 이 X 물건 1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의무도 귀속이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리인이 법률 행위하는 과정에서요.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착오가 있었을 때요. 자, 착오가 있게 되면은 착오를 취소를 하게 되는데 그 취소권은 누구에게 발생을 하느냐? 또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 강박을 해가지고 사기 강박에 따라서 의사 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그 취소권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자, 법률 행위를 한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했으니까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 귀속되는 권리 의무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취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취소를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어떤 취소권, 그러니까 법률행위 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 이외에 그 부수적인 그 취소권과 같은 부수적인 권리 의무도 다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대리인에게는 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모든 권리 의무가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본인이 어떻습니까? 권리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본인은 직접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의사 능력, 행위 능력 필요 없고 이제 권리 능력은 필요하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요,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기 위한 이제 요건들, 그러니까 대리권과 관련된 요건, 그 다음에 대리 행위와 관련된 요건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에는 이제 복대리가 있는데요. 복대리는 이제 대리인이 다시 이제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복대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내용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입문 강의 시간에
일반적인 대리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대리는 나중에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대리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시면 이제 무권대리가 나오죠. 자, 유권대리도 중요하지만은 시험에 더 자주 나오는 것은 또 무권대리입니다. 그래서 무권대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유권대리를 공부했고요. 자,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었을 때죠. 우리가 현명과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효과는 다뤘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대리권이 없었을 때 그 효과를 다룹니다. 대리권이 없었을 때. 자, 그림을 좀 더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보죠. 그림을. 자, 본인이 여기 있었죠. 갑이 본인이고요. 본인이고. 자, A가 이제 대리인인데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 수권행위가 없어요. 법정 대리도 대리권이 없이 법정 대리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권 넘는 사람이 법정 대리로서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무권 대리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대리권이 없는 대리니까 이제 무권 대리인이 됩니다. 무권 대리인.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요. 무권 대리인이 이제 상대방, 을과 상대방과 이제 법률행위를 했다는 거죠. 법률행위를 했어요. 대리권도 없이. 자, 대리권이 없는데요. 이것이 일부러 이 사람이 뭐 대리권도 없이 이게 서류를 위조할 수도 있겠지만은 서류를 위조하지 않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미성년자이면은요, 법정 대리, 이제 부모가 법정 대리 될 텐데, 자, 미성년자가 이제 어느 순간 성년이 되면은 대리권을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권대 부모가요, 만 20살이 돼야 성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법이 바뀌어서 19세면은 성년이 되는데 19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대리행위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악의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선한 의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요, 비록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대리는 다 이제 무권 대리가 됩니다. 무권 대리. 자, 그러면 대리권 중에 본인에게 효과가 지속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 대리권과 현명 중에서 현명은 했어요. 현명은 갑, 대리인, 을 이런 식으로 현명을 했던 거죠. 갑, 대리인, 이제 A 이렇게 되겠죠. 갑, 대리인, A 해가지고 현명을 했어요. 대리행위를 하면서 현명을 했어요. 자, 현명을 했으면요,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도 아닌 사람하고 거래행위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대리인 아닌 사람하고 거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을도 어떻습니까? A가 대리인이라고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대리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제 거래행위를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요, 상대방이 이제 신뢰를 했어요. 신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신뢰를 했다. 아무리 믿었다고 하더라도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했기 때문에 갑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갑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겠죠. 자, 보죠. 예, 이쪽으로 하죠. 대리권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대리권이 없었다. 대리권이 없다는 것은 세 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대리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대리권이 발생해서 그 범위 내에서 소멸 전에만 어떻습니까? 소멸 전에만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대리권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세 가지. 처음부터 대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아서 대리권이 없다든지, 또는 발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어떻게 돼요? 초과했다든지. 범위 내에서만 유권대리가 되기 때문에 발생을 하지 않았다든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위를 초과했다든지, 또는 소멸전이 아니라 이미 소멸해 버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무권대리가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요건들을 다 갖추면 유권대리가 되는데 세 가지라도 하나라도 흠결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대리권이 없는 이제 무권대리가 되겠죠. 자, 무권대리가 됐을 때는 갑한테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어야 되겠죠. 먼저 본인에게 보죠. 갑. 본인에 대한 효력을 보죠. 갑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야 되겠죠. 따라서 무효가 돼야 되겠죠. 효력이 없어야 된다. 무권대리가 됐을 때는. 그런데 A라는 무권대리인이요, 법률행위를 했는데 뭐 갑한테 어떤 뭐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A가 갑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어요. 뭐 부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갑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리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법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을도 어떻습니까? 대리인 줄 알고 거래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A도 갑에게 미치기 위해서 거래 행위를 했고 을도 갑에게 미치려고 했는데 일단 갑에게는 갑이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A가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갑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야 되지만 보니까요 A가 갑을 위해서 했고 을도 갑에게 미치려고 했는데 갑이 보니까 괜찮게 계약을 했더라 이거죠. 자, 괜찮게 계약을 했으면 굳이 이것을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가지고 괜찮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직접 다시 계약을 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없었던 것이 되면은 마음에 들면 갑이 다시 을한테 계약을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그러게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굳이 갑이 다시 을과 계약할 필요 없이 갑이 이 계약이 마음에 들면은 간단하게 이 계약을 추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추인을 하게 되면 갑도 좋고 A도 좋고 을도 좋고 모두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무효로 할 필요 없이 갑이 나중이라도 추인을 하게 되면 이것을 유효로 해도 상관이 없게 되겠죠. 갑에게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무효이긴 합니다만은요, 본인에게 추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추인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추인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행위죠. 이 대리행위에 대해서 대리행위가 있었죠. 이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만 해주면은 서로가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추인하게 되면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굳이 무효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확정적 유효는요, 추인을 할 때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자체를 추인함으로써 그 법률행위 했던 때로 소급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리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추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추인한 때로부터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리행위 한 때로부터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확정적 유효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확정적 유효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했는데 자기가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갑은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나 추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확정적으로 추인을 거절했기 때문에 원래 무효였던 것이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확정적으로 이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권 대리 행위를 했을 때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 행위를 하게 되면은 무효는 무효이지만은 그래도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장차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될 수도 있는 무효죠. 물론 추인 거절을 통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효를요,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유동적 무효.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한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있어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유동적, 무효는 무효이지만 유동적 무효 상태가 있다라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확정적 유효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확정적,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넘기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에는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 표현 대리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를 먼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를 본 다음에 그 협의의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먼저 일반적인 무권 대리가 됐을 때 효력이니까 이 보시면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 이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인 무권 대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보죠. 상대방 입장에서 이제 상대방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자, 그러면은 상대방이 을이 되겠죠, 을. 자, 그러면 본인은 추인을 할 수도 있고요.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추인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이때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은 상대방에게 직접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거래 행위를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 A라는 사람한테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한테나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인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갑이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돼가지고 이제 을은 어떻게 돼요? 이제 물건을 샀으면 갑한테 돈 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추인 거절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집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 추인도 하지 않고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그때 와가지고 뭐 추인하겠다, 추인 거절하겠다.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은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추인할 것인지 추인 거절할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도 이제 행동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겠죠. 불안정 지위. 불안정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또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죠.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요 내용은요, 우리가 이때 좀 봤던 거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었어요. 자, 취소할 수 있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면 취소가 되느냐, 취소가 안 되느냐, 추인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가 있는 거죠. 이런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가 있는 자,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 최고권, 즉 확답 촉구권이랄지 철회권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줌으로써 불안정한 지위를 이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약을 했어요. 지금 계약이죠.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이제 무권들이가 됐을 때 효과입니다. 상대방은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본인이 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은요, 야, 너 추인할 것인지 추인 거절할 것인지 빨리 좀 결정 좀 해달라라고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권이 있어요. 최고권.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에게 자, 최고는요, 너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추인도 할 수 있고 추인 거절도 할 수 있는 본인에게 해야 되겠죠. 본인에게 최고권이 있습니다. 최고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빨리 좀 결정해 달라는 거죠. 원래요, 그러면 원래 이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요, 10년 안에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긴 세월 동안 이제 불안정한 지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좀 해달라고 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고를 했을 때는요, 우리가 앞에서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했을 때와 이제 비슷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게 되면요, 그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합니다. 이때도 발신주의가 적용이 돼요. 발신주의. 도달주의가 적용되느냐, 발신주의가 적용되느냐는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확답을 하면은, 발신주의긴 하지만은, 그 기간 내에 이제 확답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확답대로 이제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확답대로. 그래서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 추인 거절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라고 해서 확답대로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어떻습니까? 상당한 기간 내에는 이제 안정이 되겠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최고권은 한 달의 기간을 줬었죠. 한 달의 유예기간을 정하라고 했는데, 무권 대리인 상대방은요, 한 달이 아니라 이제 상당한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그래서 상당한 기간은 이제 거래 행위의 뭐,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상당한 기간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무튼, 확답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아무런 확답이 없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답이 없어요. 그러면 확답이 없으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확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런 확답이 없으면 그때를 대비해서 법에 규정했어요. 법률 규정에. 자, 법률 규정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우리 법에서는 확답은 최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확답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어봤는데 아무런 확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항상 최고를 했을 때 아무런 확답이 없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냅두자 이런 식으로 법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냅두자. 자, 있는 그대로 냅두자라고 했으면은 지금 있는 그대로 현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죠? 최고를 하기 전에요. 최고를 하기 전 상태는요, 유동적이긴 하지만 무효인 상태죠. 유동적이긴 하지만 무효인 상태입니다. 따라서요, 무효인 상태로 냅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겠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를 하지 않았을 때, 아무런 취소도 않고 추인도 하지 않았을 때, 그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이제 최고를 했을 때, 즉 확답 촉구를 했을 때, 확답이 있으면 확답대로 효과가 발생하는데, 확답이 없으면 그때 법률 규정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봤죠. 원칙적으로. 그럼 뭐예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한 것은요, 유동적인 한 상태에서 유효인 상태죠. 유동적이지만 유효인 상태죠.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유동적 유효 상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동적이지만 유효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으면 유효인 상태, 그 있는 상태로 냅두자라고 해서 추인한 것으로 봤는데, 여기서는 무권 대리는 유동적이긴 하지만 무효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냅두자라는 것은 결국 무효인 상태로 냅두자. 그래서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추인 거절.
자, 그러나 최고권 인정되는데요. 그러나 최고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결국 본인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겠죠. 따라서 뭐 상당한 기간이 한 달이면 한 달 기간 동안 을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애매해지는 거죠. 거래기는 굉장히 빨리빨리 이루어지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이 되겠죠. 따라서 원래 이게 무권대리였기 때문에 최고를 하지 않고요. 너 무권대리였어? 아, 난 무권대리인데 몰랐는데, 무권대리였구나. 야,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곳을 하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무효였기 때문에요. 무효였기 때문에 그냥 없었던 곳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는 본인에게 손해보는 일은 없기 때문에 없었던 곳을 하자. 계약에 있어서 없었던 곳을 하자. 이런 건 이제 철회권이라고 하는 거죠. 철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요. 철회할 수가 있어요. 철회. 야, 없었던 곳을 하자. 자, 처음부터 없었던 곳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법률행위를 했던 A에 대해서도 철회권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곳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권. 최고는 너 추인할래, 추인거절할래 묻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만 해야 돼요. 그러나 철회는 누구에게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철회를 하게 되면은 뭐 상당한 기간 동안 기다릴 필요 없는 거죠. 철회를 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가 된다. 추인 거절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확정적으로 이제 추인 거절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확정적으로 처리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물론요, 철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한 능력자 상대방이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알고 있었을 때, 자,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그 사람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악의자. 무권대리라는 걸 뻔히 알면서 법률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너 무권대리니까 계약을 철회하겠다. 이것은 모순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즉,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몰랐던 상대방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는 어떻습니까? 최고는 물론 몰랐던 사람이에요.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당연히 최고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묻는 거잖아요. 너 추인할래, 추인거절할래. 이런 거는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악의자도 최고는 할 수 있습니다. 최고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보죠. 이 보시면 계약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해가지고요. 방금 했던 것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계약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그림이 있고요. 밑에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지금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130 본인에 대한 효과부터 보시면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0조 규정을 보시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의 일을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추인하지 않는 한은 일단은 효력이 없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유동적 무효 상태. 그러니까 본인은 일단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것이죠. 자, 132조 보시면 이제 추인 또는 거절의 상대방인데 이제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132조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이르게 됩니다. 자, 본인은 이때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상대방이 할 수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요 무권 대리인에게 만약에 추인을 했어요. 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확정적 유효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본인이 상대방에게 그걸 하지 않아가지고요.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을 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추인했다는 사실을. 자, 추인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이 귀찮다라는 거죠. 무권대리 행위가 돼가지고 복잡하게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나 철회하겠다. 할 수 있느냐? 이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요, 추인이 있었기 때문에 추인의 효과를 주장해서 확정적 유효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요, 자기는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몰랐으니까 이 사람은 철회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추인은요, 확정적 유효를 만드는 것이고, 철회는 확정적 무효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인이 있으면 철회를 못하고, 철회가 있으면 추인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갑이 상대방에게 추인을 해버렸으면 확정적 유효가 됐기 때문에 상대방은 철회를 못하겠지만 상대방에게 하지 않고 무권 대리인에게만 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상대방은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철회를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 내용이에요.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해가지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 확정적 유효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철회를 못하겠죠. 따라서 몰랐을 경우에는 이제 철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133조는요, 추인의 효력이요. 자, 추인을 합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도 할 수 있으니까, 추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했죠.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이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권 대리 행위를 한 때가 되겠죠.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한 때. 그래서 그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효력이 있다. 그래서 소급효 있다. 한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른쪽 보시면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고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책에는 이와 관련돼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좀 나아가는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일단 큰 흐름,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요, 나중에 더 기본 강의 시간에 들어가고요. 큰 흐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추인 거절 할 수 있다. 자, 반가로 2번 보시면 상대방에 대한 효과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양가로 나와보시면 최고권, 불안정한 추이를 위해서 최고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131조 보시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자, 대리권 없는 자니까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답을 하면 확답대로 효과가 발생할 텐데 그 다음 나옵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그 확답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확답의 의사표시가 발신만 하면 돼요. 그래서 확답을 발신하지 않았을 때, 않으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따라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철회권도 있었죠. 그래서 밑에 대리권 없는 자의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추인 전, 추인이 있어버리면요 확정적 유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철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다시 말해서 최고는 본인에게 해야 되지만 철회는 무권 대리인에게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없었던 곳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철회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의 대리권 없음을 안 때요. 즉 악의자, 알았어요. 알고서 계약한 사람이 너 무권 대리인이기 때문에 취소하겠다, 철회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모순된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선의자만 철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무권 대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때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요, 본인이 추인을 해줬습니다. 자, 추인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이제 추인을 해줬으니까 본인 좋은 거죠. 그리고 A도 어떻습니까? 추인을 해줬으니까 A의 의사대로 이루어진 거죠. 본인에게 미칠 의사를 가지고 대리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에게 대리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됐죠. 그런데 본인이 추인을 해줬으니까 A는 고맙겠죠. 그래서 A도 좋고요. 상대방도 갑 대리인 A 해가지고 법률행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갑이 추인만 해주면은 을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추인을 하게 되면 갑도 자기가 좋아서 추인한 거니까 갑도 좋고 A도 좋고 을도 좋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애초에 처음부터 유권 대리하고 동일한 효과가 발생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추인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거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버렸다는 거죠. 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본인이 추인 거절해버렸으니까 을은 A가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고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리권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결국 추인 거절을 해버리니까 결국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상대방이 보게 되겠죠. 상대방이. 판다라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대리권이 없어서 사지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고요. 또 물건을 산다라고 해서 팔았더니 알고 보니까는 대리권이 없어가지고 팔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딴 사람한테 못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상대방이 이렇게 피해를 봤다라고 하더라도요. 상대방의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추인 거절할 수 있고. 그럼 상대방의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 때문에 생긴 피해입니까?
A가 대리권도 없이 괜히 대리행위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신뢰하고 거래를 하다가 생긴 어떻습니까? 손해가 되는 거죠.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갑한테는 그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를 물을 수 없지만은 너 때문에 다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권대리 네가 어떻게 돼? 책임을 져라 이거죠. 책임을 져라 이겁니다. 무권대리인지가 책임을 져라. 자, 책임이라는 건 이렇게 됩니다. 책임은 네가 대신 이행을 하라 이거죠. 이행을 하라. 또는 이행을 할 수 없을 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면은 A가 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가 이행을 못하면 손해를 배상하라 이거죠. 내 손해를 배상하라 이겁니다.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네가 대신 책임을 져라. 자, 그래서 이제 무권대리인과 상대방사의 효과로서 무권대리인의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책임은 어떨 때 발생합니까? 다 추인 거절을 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죠. 추인을 해주면 본인에게 어떻습니까? 그 효과를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5조 보시면요. 자,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무권대리라는 거죠. 자,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이 추인을 얻지 못했어요. 여기서 본인을 추인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추인을 거절된 거죠. 추인도 하지 않고 추인 거절도 하지 않은 상태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나중이라도 추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그래서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추인이 거절돼요. 거절됐으니까 본인에게는 그 효과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무권대리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인이 거절됐을 때는 상대방의 선택에 주차.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무권대리인 책임 있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을 합니다. 상대방에 이행하라, 손해배상하라. 이것을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상대방이 선택해서 그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이제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요, 이제 예외,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A가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 추인거절이 있게 되니까는 너 무권대리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한 상대방,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신뢰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리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신뢰하지는 않았어요.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돼요? 신뢰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록 본인이 추인거절한다고 하더라도 을은 대리인에게,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앞에서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한 능력자가 대리 행위를 했을 때는 제한 능력자에게 그 권리금과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제한 능력자도 대리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안 지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무권 대리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 제한 능력자가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는 될 수 있다. 그러나 무권 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은 지지 않도록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2항에서 보시면 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요. 이런 신뢰를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요. 또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제한 능력자인데요. 제한 능력자. 이 사람 제한 능력자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책임이 배제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갑과 A 사이에서는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대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는 별로 이제 뭐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자, 그 밑에는요, 단독행위에서 무권대리인데요. 자, 무권대리가 시험에 나오면은요,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무권대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무권대리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무권대리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인문강에서는 일단 통과하고요. 계약에 있어서의 무권대리가 됐을 때,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요 내용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표현대리가 있는데요. 표현대리 개념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표현대리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무권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자, 무권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이 추인해주면 서로가 다 좋은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데, 자, A가 물건을 판 것이요, 부동산이었습니다. 자, 부동산은 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는 없죠. 자, 이행할 수 없으면 결국 우리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물으려고 했더니 A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은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해배상을 받지도 못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 피해를요,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요. 배상받을 방법이. 자, 그래서 이 상대방을 보호하고요. 상대방을, 그래서, 이렇게, 예, 무권대리, 추인거절을 하게 되면은, 무권대리인이 대신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상대방이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 돈 없으면은 손해배상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고요. 나아가 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팔았을 때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사람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을을 보호하고 나아가 그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는 뭐냐면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하고 동일합니다. 무권대리하고 동일한데 일정한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되겠죠. 일정한 경우라는 것은, 자, A라는 사람이요,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현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신뢰를 했어요. 만약에 이전에 대리권만 있었다면요. A한테 대리권만 있었다면은 카백 효과가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요. 을은 권리를 갖게 되겠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대리권이 없었다는 거죠. 대리권 없이. 그러니까 요 두 가지로만으로는 가백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A의 대리권은 보통 이제 본인에 의해서 대리권이 소유되는데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을이 이렇게 신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A가 법률행위, 대리행위를 하고 을이 거기에 신뢰에 대해서 본인 갑에게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요. 내가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본인에게 뭔가 잘못이 있었습니다.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 귀책 사유가 있었다는 거죠. 줄여가지고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었을 때는요, 이 두 가지 조건만 있었을 때는 그냥 무효로 끝납니다. 본인은 아무 책임을 지잖아요. 결국 을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을 일단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본인 갑에게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 귀책 사유. 그러니까 이런 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만약에 본인이요, A가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고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갑이요, A한테 대리권을 준 것처럼 표시를 했어요. 대리권을 준 것처럼 을한테. 실제로는 주지도 않았는데. 을은 어떻습니까? 대리권이 준 것처럼 표시를 했기 때문에 갑의 말을 믿고, 갑을 믿고 어떻습니까?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대리행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리권이 없더라 이거죠. 자,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갑이 추인거절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 본인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이 사단, 무권대리인과 거래인이라는 을이죠. 을이 이렇게 무권대리인과 거래인을 하게 된 원인이 갑에게 있더라 이거죠. 갑에게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으면요. 이때는 비록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상대방을 보호하고, 갑을 좀 희생시켜야 되겠죠.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위해서 갑이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을은 네가 책임져라 라고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대리행위 내용대로 그대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표현대리가 됩니다. 표현대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무권대리는요, 요게 없이 딱 여기까지예요. 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면 무권대리고요. 협의, 이것을 일반적인 무권대리에서,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에서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됩니다.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으면요, 이때는 마치 대리권이 없는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 것처럼 표현됐다는 거죠. 그 표현이 어떻게 돼요? 본인에 의해서 표현됐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마치 유권대리와 유사하게요. 유권대리와 유사하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유권대리와 유사하게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표현대리가 됩니다. 표현대리.
근데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처럼 유사하게 갑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표현 대리가 됐다고 해서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권 대리처럼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표현 대리도 어떻습니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리권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떤 대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대리가 있다. 대리에는 유권 대리가 있고 무권 대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무권 대리라고 하죠. 무권 대리. 그러면 무권 대리가 아니면 다 이제 유권 대리가 되겠죠. 유권 대리. 그럼 표현 대리는요, 유권 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권 대리의 특수한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 표현 대리가 있어요. 표현 대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요, 무권 대리의 일종입니다. 무권 대리에. 그래서 이때요. 그러면은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이제 무권 대리를 이제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무권 대리는 무권 대리지만은 표현 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무권 대리, 이것을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의 이제 일반적인 무권 대리라는 거죠.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요, 협의의 무권 대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의 효과를 쭉 살펴보았고요. 여기가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 효과고요. 표현 대리가 됐을 때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표현 대리. 자, 표현 대리에 있어서는요, 표현 대리 효과는 이거예요. 갑에게 규칙 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갑은 어떻습니까? 을이요, 갑한테 그 권리 의무를 물을 때요, 책임을 져라라고 해서 이 대리 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라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추인 거절을 못합니다. 추인 거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추인 거절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추인 거절을 하지 못하는 무권 대리를 표현 대리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셔도 돼요. 표현 대리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무권 대리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자기가 대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인이 추인 거절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무권 대리는 그 책임도 질 필요가 없겠죠. 책임도. 본인이 추인 거절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두 가지요. 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무권 대리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돼요.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니까요. 자, 그러면은 표현 대리와 관련돼서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표현 대리의 의의는요,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표현 대리의 적용 범위는요,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나 공법상 규정 이런 것들은 표현 대리가, 공법상 행위들은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뭐 나중에 하고요. 자, 그러면은 표현 대리도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 하고요. 자, 무권 대리가 세 종류가 있었죠. 무권 대리가. 그래서 첫 번째,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무권 대리가 있었어요. 대리권이 처음부터 발생도 하지 않았는데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대리권의 범위 내야 되는데 범위를 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초과했는데 이것이 또 표현 대리가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아야 되는데 대리권이 소멸해버리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권 대리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가 있으니까요. 표현 대리도 거기에 맞춰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표현 대리, 범위를 초과했을 때의 표현 대리, 소멸한 이후의 표현 대리가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법 규정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발생하지 않은 표현 대리가 125조, 범위를 초과한 표현 대리가 126조, 그 다음에 소멸했을 경우에 표현 대리가 129조가 됩니다.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요건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가장 먼저요. 이 보시면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따른 표현 대리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을 준 것처럼 표시를 했다는 거죠. 표시를 했으면은 대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법 조문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하고요. 자,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표시를 한 자. 여기서 제3자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타인은 대리인을 말해요. 그래서 본인이요, 이 제3자 상대방에게 누군가 이게요, 타인 A한테 대리권을 준 것처럼 표시를 했다는 거죠. 대리권을 실제로 주진 않았지만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표시된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과 제3자 간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무권 행위가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거죠. 책임져라. 갑이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제3자는 상대방을 말한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 가치가 없죠. 신뢰가 없는 거죠. 보호 가치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지지 본인이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표현 대리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요, 이 요건이 갖추어진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일단 대리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신뢰. 이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 대리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신뢰를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넘기시면은 법 조문만 좀 보도록 할게요. 3 보시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을 해가지고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자 보죠. 대리인이니까 그 대리권은 있었습니다. 대리권인데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했어요. 즉 권한 초과 행위를 했다는 거죠. 했을 경우에도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그 권한이 그런 행위도 할 만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 즉 신뢰를 했을 경우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있더라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요. 대리권 소멸 위에 표현되어 있죠. 자, 대리권의 소멸은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자, 대리권이 소멸했으면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으면 원래 있던 대리권을 신뢰하고 거래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이거죠. 알려줬어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선의의 제3자, 대리권 소멸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몰랐고 선이면서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죠. 선이 무과실만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서 보호받는다.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은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묻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요 자세한 내용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하고 표현 대리가 무엇인가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표현 대리가 됐을 때 효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효과는 여러분 59페이지 하단 보시면 양가로 사이 효과 있어요. 표현 대리 효과는 요거 모두 셋 다 표현 대리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 효과는요. 가장 중요한 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무권 대리 일종입니다. 무권 대리에. 그래서요. 이 표현 대리는요. 상대방 보호를 위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지 본인이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인은 어떻습니까? 추인을 할 수는 있어요. 추인을. 그러니까 이 효과를 받고 싶으면요. 자기가 먼저 추인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무권 대리 일종이기 때문에요. 본인은 여전히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나 철회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면요. 추인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굳이 최고할 필요가 없겠죠.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물으면 추인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것이 원래 자체가 무권 대리였기 때문에요. 여전히 추인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철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효과를 받고 싶으면 갑은 여전히 추인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인이나 철회 이런 것들을 여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 성격이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갑이 추인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 대리가 성립됐을 때는 상대방은 본인한테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는 못한다는 거죠. 추인 거절할 수 없으니까 책임을 묻지 못한다. 자, 요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자, 대리는 이제 중요합니다만 큰 흐름만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은요, 요 용어들만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 하신 다음에 자, 흐름만 잘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기본 강의 할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는 잘 보시면 무권 대리는 유권 대리는 이 세 개가 요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 유권 대리고요. 유권 대리인 거고 대리권이 없으면은 아무리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무권 대리다. 그러나 그 신뢰에 대해서 본인에게 규칙 사유가 있었을 때는 이제 표현 대리가 된다. 표현 대리가 됐을 때는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에 있어서 결국 추인을 거절할 수 없는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다. 한 요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대리를 이렇게 마치고요. 잠시 후에는 이제 또 다음 내용, 무효와 취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